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작품은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목 가운데 하나로 시작합니다. 이웃집 아기를 죽이려 했던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제목을 들으면 공포소설이나 끔찍한 범죄 이야기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작품이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공포는 유령도 악마도 초자연적인 존재도 아닌 외로움과 가난, 상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절망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류드밀라 페트루셉스카야에는 우리에게 동화처럼 시작되지만 결코 동화처럼 끝나지 않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이웃집 아기를 죽이려 했던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류드밀라 페트루셉스카야. 한 여자가 혼자서 애를 키우는 이웃 여자를 증오했다. 아이가 자라서 점점 온 집안을 뛰어다닐 때쯤 되자 이 여자는 전혀 고의가 아닌 듯이 복도 바닥에 끓는 물이 담긴 양동이나 양잿물이 든 물통을 놓기도 하고 복도 바로 앞에 바늘곽을 떨어뜨려 놓기도 했다. 불쌍한 아이 엄마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딸아이가 아직 잘 걷지 못하는 데다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복도로는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가 방에서 널찍한 복도로 저 혼자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오고야 말았다. 엄마는 이웃 여자에게 아이가 다닐 만한 길목에 물통이 놓여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라예치카, 당신은 또 바늘곽을 흘렸더군요. 이러면 이웃 여자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랬노라고 푸념했다. 한때 그들은 절친한 친구였다. 그럴 만한 것이 그들은 방 2개짜리 집에 같이 사는 독신 여성들이었다. 그들에겐 많은 것들이 공동의 것이었으며 심지어 손님들도 공동의 손님이었다. 생일날이면 그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 어느새 잔뜩 부른 배를 하고 다니게 되자 라야는 그녀를 거의 미칠 지경으로 증오하기 시작했다. 지나와 라야가 두 여자의 이름이다. 지나이다. 치노치카 등이 지나의 별칭이며 라이사, 라샤, 라이치카 등이 라야의 별칭이다. 그녀는 순전히 증오 때문에 병이 나기 시작했으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에겐 벽 너머 진아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내내 들려오는 듯했고, 진아가 진짜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말소리와 노크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아는 반대로 라야에게 전보다 더 애착을 느꼈다. 심지어 하루는 그녀에게 말하길 자신에게 큰언니 같은 좋은 이웃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했다. 아무리 힘들 때라도 결코 자신을 내버리지 않을 큰 언니. 라야는 실제로 지나가 출산 준비물을 바느질하는 걸 도와주었고, 때가 되자 그녀를 조산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단 한 번도 산모와 아이를 보러 가지 않았다. 때문에 진아는 하루 더 조산원에서 아무런 출산 준비물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반한 약속을 하고 누더기 같은 관용 모포에다가 아이를 감싸서 데리고 왔다. 라야는 아파서 못 가봤다고 변명을 했고 내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단 한 번도 지나를 위해서 상점에 가지 않았고 그녀가 물건을 사는 걸 도와주지 않았다. 그저 어깨에 찜질 같은 걸 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지나가 아이를 손으로 안고 목욕탕에 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와서 한 번 보란 듯이 내내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어도 아이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진아는 미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일거리를 바꾸었고 재봉틀에 익숙해졌다. 그녀에겐 친척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웃 사촌이란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했다. 사실상 그녀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으며 혼자서 모든 걸 해나가고 혼자서 짐을 날라야 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진아는 아이를 재운 다음에 일거리를 날라왔고 혼자서 노임을 받으러 갔다. 하지만 딸아이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좀 더 크게 되자 일이 번거로워지기 시작했다. 진아가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하게 된 것이다. 한편 라야는 자신의 어깨 관절에만 고집스레 매달렸고 심지어는 그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진아로선 선뜻 내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라야는 아이를 죽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점점 자주 버둥대는 아이를 양손에 안고서 복도를 다니면서 진아는 부엌 바닥에 물컵인 듯한 게 놓여 있는 걸 보거나 탁자에 뜨거운 찻주전자가 손잡이를 늘어뜨린 채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었다. 하지만 진아에겐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는 엄마라고 말해봐 라고 말하면서 딸아이에게 항상 즐겁게 종알댔다. 하지만 상점이나 직장에 나갈 때는 아이가 못 나오게 가둬두고 다녔고 이건 좋게 넘어가지지 않았다. 라야는 극도로 화가 났다. 지나가 무슨 일인가로 밖에 나갔을 때 방 안에 있던 아이가 잠에 깨서는 아마도 침대에서 떨어진 듯 했다. 문 쪽까지 기어와서는 울어댔다. 라야는 아이가 잘 걷지 못하고 침대에서 떨어졌으며 빽빽 울어대는 걸로 봐서 아마도 크게 다쳤고 바로 문 앞에 누워있는 걸로 짐작했다. 라야는 더는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목욕탕에서 거기 보관하고 있던 가성소다 병을 가져와서 양동이에다 따르고는 복도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용액을 문 밑쪽으로 끼얹었다. 아이가 누워있는 쪽으로 울음소리는 자지러지는 소리로 바뀌었다. 라야는 복도 바닥을 닦아냈다. 양동이와 수세미와 장갑까지 모두 깨끗하게 닦았다. 그리고는 옷을 입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왔다 간 후에 그녀는 영화관에 갔다가 상점을 들러서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지나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다. 라야는 텔레비전을 한동안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나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라야는 도끼를 들고 와서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먼지 투성이인 방 안에서 침대 옆 바닥에 말라붙어 있는 핏자국과 문 쪽에 있는 더 큰 핏자국을 보았다. 가성소다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야는 이웃 여자의 방바닥을 닦아내고 정돈한 다음에 흥분 어린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마침내 일주일쯤이 지나자 진아가 돌아왔다. 그녀는 딸의 장례를 치렀고 주야로 일하는 직장을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움푹 들어간 눈과 누렇게 뜨고 늘어진 피부가 그녀를 대신해서 모든 걸 말해주었다. 라야는 진아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집안에서의 삶은 이제 숨이 멎은 듯 고요했다. 라야는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았고 진아는 주야로 하루를 일하면 온종일 잠을 잤다. 그녀는 마치 정신이 나간 듯이 사방에다가 딸의 사진을 걸어 놓았다. 라야의 병은 더 심해져서 그녀는 팔을 들어 올릴 수도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심지어 관절 주사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관절염이라고 진단했다. 사태는 더 나빠져서 라야는 자신의 끼니를 챙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차를 끓일 수도 없었다. 지나가 집에 있을 때는 그녀가 손수 라야에게 음식을 먹여주었다. 하지만 지나가 집에 들르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일이 힘들다는 핑계를 댔다. 어깨의 통증 때문에 라야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지나가 무슨 병원 같은 곳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서 라야는 그녀에게 모르핀 같은 강한 진통제를 얻어달라고 부탁했다. 지나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이걸 더 많이 먹어야겠어. 나한테 30알만 세줘. 아니, 안 돼. 지나가 말했다. 내 손으로 죽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라야가 따지듯이 말했다. 넌 그렇게 값싸게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지나가 말했다. 그때 환자가 초인간적인 힘으로 병을 입에 갖다 대더니 이빨로 마개를 빼내고 약을 몽땅 입에다 털어넣었다. 라야는 아주 오랫동안 죽어갔다. 아침이 밝아오자 지나가 말했다. 이제 잘 들어둬. 넌 나를 속였어. 우리 레노치카는 죽지 않았어. 아주 잘 뛰놀고 있지. 그 아인 타가소에 있어. 나는 거기서 간호보조사로 일하고 그리고 네가 문 밑으로 끼얹었던 건 가성소다가 아니라 일반 식용소다야. 내가 바꿔놓았지. 바닥에 있던 피? 그건 레노치카가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난 코피야. 그러니까 넌 아무런 잘못도 없어. 누구도 그것 때문에 너를 문책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나도 잘못이 없어. 우린 서로에게 빚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녀는 죽은 라야의 얼굴에서 천천히 행복한 미소가 번져 나오는 걸 보았다. 어떠셨나요? 음, 처음에는 무서운 동화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작품 속에는 귀신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도 있으며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외로움, 아이를 키우면서도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절망,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그것이야말로 이 작품이 들려주는 가장 깊은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페트루 셉스카야 작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좁은 집은 감옥이 되기도 하고 식탁은 전쟁터가 되기도 하며 누군가의 작은 친절은 기적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완벽한 영웅도 완벽한 악인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민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동화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건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가까이 다가왔던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